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여러분하고 이슈 인사이트 오늘 14번째 시간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약 한 100번째 가까이 이슈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하고 오늘부로 이제 하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1년 반 넘게 진행됐기 때문에 자, 오늘은 달러의 역설 주인공이 달러입니다. 근데 제목이 10명의 파월보다 1명의 푸틴이 더 누구한테 좋다? 절대 선 절대 악이 아니라 달러한테 더 효과가 좋다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할 때 과연 국제 유가에 관련된 부분에 계속 더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장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폭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선주라든가 유가 관련주라든가 지금이라도 더 집중 베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이제 그쪽에선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낙폭과대 IT주로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IT주라든가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쪽으로 가야 될 건지, 그렇게 한번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까지 장중에 100달러 잠깐 돌파 나왔었죠. 지난 금요일 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목요일 날이네요. 예, 목요일 날. 그리고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음봉이.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나라는 이제 화요일 밤에 쉬었으니까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이게 어젯밤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미국장이. 자, 그런데 9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한 10% 폭등 나가면서 찍었던 WTI 국제유가, 브렌트유는 이미 넘었고요. WTI 국제유가가 이제 한번 순간 급락 나서 다시 90달러 전후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랬다가 이틀 만에 다시 지금 몇 달러냐? 예, 다시 107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17달러가 올랐어요. 브렌트유는 110달러까지 이미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정규장이면 장이 안 열리지만 나스닥 선물처럼 국제 유가라든가 국제 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쉬는 시간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결제하는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열립니다. 이미 나스닥 선물처럼. 그러면 이제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는 정규장은 끝났어요. 지금 밤 미국 시간은 뭐 지금 한 뭐 새벽 한 12시나 밤 12시나 새벽 1시 정도 됐을 겁니다. 현재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오후 1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수요일 3월 2일. 자, 그런데 지금 103달러에 어제 마감됐던 이 미국 텍사스산 WTI 텍사스산 중진류가 현재 107달러를 제가 확인하고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 4%에서 5% 가까이 올랐어요 또. 자, 그래가면서 일본 증시가 이렇게 이제 꼬꾸라졌죠. 자, 그러면 국제유가에 저런 어떤 급격한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면 물가 상승,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급등 나오면 국제유가도 급등 나오지, 국제금 가격도 급등 나오지, 전쟁 리스크가 더 확산돼가면서 전쟁이 더 장기화되거나 혹은 러시아가 이제 핵을 터뜨릴 가능성이 폴란드 국경 지역에 만약에 한다면 뭐 그런 일단 준비는 시켰다 뭐 이런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유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 걸려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2014년 이후, 죄송합니다. 2007년, 2008년 이후, 그러니까 약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2014년도에는 떨어지던 100달러였고 올라가던 100달러 기준으로 보면 2008년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120달러까지 한번 찍고 이제 내려온 거니까. 자, 그러면 물가 상승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져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가도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물가 상승 압박감이 올라가면 그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왜 강의 주제를 10명의 파월보다, 즉 FRB 및 FOMC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을 보다 왜 한 명이 푸틴이 더 낫다고 말했느냐, 누구의 관점에서, 달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10년물 907 이자율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때 2% 전후에서 0.5%지만 더 이상 못 내리니까 이게 내려도 안 내려가는 거죠. 정책 금리는 0%고 미국이. 자, 그런데 이제 인플레 돈을 막 찍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와서 작년도 상반기에 1.75 찍고 그리고 이제 1.12까지 내려갔다가 2%를 얼마 전에 돌파 나왔죠. 전쟁한다니까. 기름값 급등 나오니까 인플레이션 급등 나오겠지 하고. 근데 막상 어때 뚜껑 딱 열어보니까 인플레이션 기름값이 저렇게 폭등 나오고 그럼 인플레이션 압박감이 미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이제 정책금리. 정책금리를 해도 백해 무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써도 백약이 무익하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한번 고비가 풀리면 지금 2% 차인데 얘가 0.5% 3월에 올려도 3월 15일, 16일 회의 열어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더 올라가 버리면 계속 2%, 2.5% 차이만 벌어지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시장 금리를 올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정책 금리를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0.5냐, 0.25냐 이렇게 계속.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는데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러시아가 아닙니다. 미국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니까 금을 갖고 있거나 국제 유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유로화, 전쟁이 유럽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잖아요. 폴란드를 침공하는 순간 독일하고 프랑스도 개입하고 이탈리아도 개입해야 되니까 그러면 유로화 가치도 폭락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니 돈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금으로 도망가거나 유가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달러로 도망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달러로 도망간다 해서 달러를 현금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한두 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두 푼이라는 것은 100억, 200억. 자, 그런데 조 단위로 건너가는 거는 뭐를 사야 됩니까? 그렇죠. 미국 국공채를 갖고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가 얼마입니까? 지금 4,500억 달러, 8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550조 정도. 그럼 그것을 현금으로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현금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공채로 절반 정도 갖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일부 금이나 유로화나 그리고 이제 엔화로 표시된 그 나라 국공채로 갖고 있어요. 그걸 곧 언제든지 시장에서 팔면 현금화가 되니까. 자, 그러면 달러 가치가 솟구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공채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채권 가격하고 채권 수익률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즉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폭락 나오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급등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걸 할인율이라고 그러는데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채권 가격이 지금 이렇게 이자율 수익률이 계속 0.5에서 시장 이자율, 인플레이션을 대변하는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입니다. 미국의 T노트라고 불리죠. 이것이 2%까지 올라갔었어요. 정책금리는 0%인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미국 정부가 손해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채권 가격이 폭락 나왔다는 얘기예요. 미국 정부의 채권 가격이. 그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미국 정부가 안게 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달러로 표시된 국공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달러의 약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자, 그런데 어때요? 전쟁 나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러시아 부자들이. 누가? 유럽의 은행들이. 그러면서 국공채 가격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뭐를 노력했어요? 그렇죠. 이걸 잡기 위해서. 왜? 정책금리는 계속 0인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그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위해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시장 이자율은 계속 올라갔죠. 1.75 그리고 2까지. 제롬 파월 의장이 말한 2%까지는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의 이 차이. 즉 미국 정부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면서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너도나도 선호하게 돼버린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미국 10년물 국공채 수익률은 최근에 2%에서 살짝 돌파 나왔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 요 3, 4일 만에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방금 1.70 보였어요. 자, 그래서 15%가
최근 3, 4일 만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누가?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자율을 I라고 표시 그러는데 I는 15% 떨어졌고 채권 수익률, R은 채권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채권 가격 P는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강세, 달러로 표시된 거.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으니까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거를 지금 바꿔주는 겁니다. 즉 앞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투입하지 않았던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은행들이 이제는 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은행주들이 결국은 금리 인상 예상했던 은행주, 미국의 골드만삭스, JP모건 다 어제 3%, 5%씩 최근 며칠 사이에 10%씩 다 떨어졌죠. 자, 인플레이션, 기름값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압박감이 심한데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게 소멸됐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제 유가가 90달러에서 지금 110달러 혹은 105달러까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급등이 나왔는데 15% 폭등했어요. 국제 유가가 15% 폭등했는데 사실 시장 이자율 그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동반 강세가 나와야 됩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15% 떨어졌어요. 이자율은. 물가 상승 압박감이 유가가 15%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야 되면 떨어진 걸로 고려해 본다면 미국의 물가 상승의 압박감, 즉 인플레이션 압박감이 실제 시장 이자율로만 본다면 금융적인 현상으로만 본다면 마이너스 20%입니다. 달러가 무진장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인위적인 현상으로. 자, 그래서 국제 유가가 15% 폭등한 것을 고려해 봤을 때 90달러에서 지금 110달러까지 실제 20% 폭등했어요. 오늘 보면 이제 좀 있으면 누굽니까? WTI 기준은 지금 107달러고 현 시간부로 어제 105달러, 103달러였는데 현 시간부로는 그리고 북해산 브렌트, 러시아산 기름이 유럽에 공급되는 것을 실제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라고 합니다. 원래 영국 북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씨가 말랐기 때문에 러시아산 기름을 북해산 브렌트유라고 그래요. 110달러 근처까지 왔습니다. 잠깐 돌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실제 현 시간부로는 20% 급등 나왔어요. 반면에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2%에서 1.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15% 떨어진 걸 보면 사실 놀라운 정도의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국제 유가가 급등 나왔으니까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가고 금리 더 올려야 되는 건데 원래는 유가가 올라간 거 봤을 때. 그런데 반대 현상으로 안전자산, 금과 유가와 그리고 달러. 여기로 돈이 도망가면서 갈 데가 없잖아. 왜냐하면 유로화를 버리는 거죠. 루블화도 버리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사실은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금리 올린다, 뭐 한다 하고 뭐 시장에 경고 주고 해도 백해무익하게 계속 올라갔던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인플레이션을 대변했던 이 이자율을 못 잡았는데 푸틴 대통령 혼자 그 역할을 사실 지금 해낸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때려잡지 못했지만 물가 상승에 같이 동반하는 것을 지표인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시장 이자율을 때려잡았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달러 강세를 유발시켜줬다는 얘기죠. 달러 입장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한테 전권을 주고 미국이 저거 따라잡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못 잡았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그걸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 한 방으로 다 해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금융정책상으로 보면 이 지금 8조 7,570억 달러라는 약 9조 달러, 한국 돈으로 1경이 넘는 이 국공채로 갖고 있는 거죠. FRB 입장에서. 시장 이자율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2%까지 올라갔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10년. 근데 그 채권 가격이 폭락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정책 금리는 0%인데 이만큼 앉은 자리에서 계속 손실을 입고 있었는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비싼 가격에 채권을 팔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를 선호하니까 국공채를. 누가 사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사주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정치적으로 면필 역할을 해주고도 있지만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났던 거에 대해서. 반면에 진정한 적이는 달러한테 푸틴 대통령이 지금 가장 큰 강달러 현상을 만드는 효율성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금과 유가와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발생했고, 전쟁 화약고 바로 옆에 있는 독일 폴란드 건너가면 이제 독일이잖아요.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나 프랑스, 스위스 이런 데서는 유로화, 본인들의 화폐인 유로화보다 오히려 달러 자산으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왜냐, 2차 대전 때 겪었던 악몽이 끔찍합니다. 유럽은 당시의 전쟁에서 소련한테 유럽의 절반, 그렇죠? 동유럽하고 독일의 절반, 그리고 미국한테 실질적으로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쪽에 군인들이 주둔해 가면서 사실 유럽이 양분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유로화 가치는 아니지만 프랑스 프랑과 독일 마르크와, 그 영화도 보셨겠습니다만 독일 마르크와 가지고 막 이렇게 메고 가가면서 거기다가 돈을 못 바꾸니까 종이에다 불태워가면서 손 째고 있는 모습들 나오잖아요. 화폐 가치가 폭락한 거죠. 자, 그래서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유로화라든가 루블화라든가 매도 현상이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입니다. 마치 한국 분들의 부동산 선호하고 막 이 조금만 뭐 하면 아주 막 다 그냥 이 뭐라게 됐습니까? IMF 겪었던 분들은 이 아주 이 굉장한 어떤 리스크를, 트라우마를 안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유가를 지금 미국이 안 막고 있죠. 스위프트 제재한다. 즉 러시아에서 금융결제 되는 것을 원천 봉쇄한다. 은행들한테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 러시아 그래서 디폴트 나온다. 그래서 러시아 주식 50% 폭락 나왔었고 26% 또 반등 나왔지만, 그런 소문은 무성한데 실제 미국이 러시아의 돈줄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제 유가에서 나오죠.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사실 국제 유가에서 돈줄이 나와요. 모든 재정의 힘은. 그런데 그 국제 유가 결제를 봉쇄시키면 되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그러면 돈이 없는 푸틴의 입장에서는 자체 반란이 일어나서 언제든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 국제 유가 결제를 러시아산, 북해산 브렌트 결제되는 거를 봉쇄시키면 국제 유가 가격이 150달러, 200달러까지 치솟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플레이션 압박감이 너무 커지니까 그거는 손대지 않겠다. 그 손대는 순간,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 결제 못하게 손다는 순간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란 보셨잖아요. 그렇죠? 베네수엘라 보셨잖아요. 국제 유가 결제 못하게 막으니까 이란 가장 부유한 산유국이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죠. 가장 잘 사는 산유국이었었는데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잖아요. 러시아도 그렇게 미국이 지금 막는 순간 푸틴 정권 끝장입니다. 근데 안 막죠. 왜? 전쟁이 빨리 끝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프트를 막는다든가 제재한다든가 러시아 디폴트가 나온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각종 뭐 스위스 계좌를 뭐 봉쇄시켰다든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북해산 브렌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1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국제 유가 결제를 110달러인데 지금은 봉쇄하지 않는 이상 공연불에 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살려두는 게 좋죠. 왜? 제롬 파월 의장이 그렇게 물가 상승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는데, 미국이 그렇게 애썼는데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잡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유럽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시켜가면서, 그리고 경쟁자인 유로화의 가치를 떨어뜨려가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푸틴도 기름값이 올라가서 돈이 들어오고 국민들이야 고통스럽겠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미국도 그동안 돈 유동성을 쏟아부었던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베트남 전쟁 때, 그리고 이라크 전쟁 이후에 서브프라임, 이런 어떤 부작용을 이미 겪어봤던 미국이에요. 대규모 채권을 찍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겪지 않고 미리 예방주사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미국 달러의 관점. 달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돈의 원천이 곧
군함도 사고 전투기도 사는 힘의 원천이라고 본다면 달러의 관점에서 그동안 중국 시진핑과 싸웠죠. 그때마다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중국을 뭐 봉쇄하고 화해 때려잡고 반도체 전쟁하고 계속 사실은 무역 적자였습니다. 돈 까먹는 정책이었죠. 근데 푸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미국 달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주고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달러, 유로 표시된 자국의 돈보다 독일의 마르크화나 프랑스 프랑화나 스위스의 어떤 프랑화 이런 것보다 달러를 더 선호하게 만들고 금이냐 달러냐. 그렇죠. 러시아 사람들조차도 달러를 선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적자였던 9조 달러를 갖고 있었던 한국 돈으로 일경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2%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은 2%고 정책금리는 0%면 2%면 얼마입니까? 200조 원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매년 200조 원씩 적자를 냈었던 미국. 앞으로 이 적자 더군다나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저 헐값에 매각할 수도 있었는데 파는 순간 폭락이죠. 완전히. 시장에 내놓지도 못하는 입장이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뭐를 만들어준 거예요? 달러를 흑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금리 그러니까 지금 안 올려도 된다. 0.5% 안 올려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3월 달에. 따라서 미국의 관점, 즉 달러의 관점 입장에서는 시진핑과 싸우는 것은 적자적 관점이에요. 반면에 푸틴과 싸우는 것은 흑자적 관점입니다. 누가 좋겠어요? 시진핑보다는 지금 푸틴이 여러모로 쓸모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바뀌지만 진정한 자본주의의 제국인 달러는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셨을 때 이 전쟁이 죽자고 벌이는 전쟁이 아니라 서로 살자고 벌이는 전쟁이라고 봤을 때 오히려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우리는 물론 주식을 하니까 국제유가 관련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아니면 관련주들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원자재들. 그렇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개념보다는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극도로 국내 증시도 안정화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미국의 증시가 안 빠지는 흐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마치 서브프라임 때 악재는 터졌지만 주가가 안 빠졌던 것처럼 지금 약간 그런 현상 나오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추격 매도하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두들겨 맞은 삼성전자나 혹은 국내에 있는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혹은 IT 관련주 중에서 이제 천천히 유가나 조선주나 이런 데서 천천히 수익을 실현해가면서 이쪽으로 이동할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4번째 10명의 제롬 파월 FRB 의장보다 1명의 푸틴이 미국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인플레이션 따라잡고 그리고 미국 정책금리 안 올려도 되고 여러 가지 달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푸틴이야말로 가장 쓸모 있게 본인들의 큰 바둑판에서 움직여준 하나의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14번째 이슈 인사이트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